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이 블랙이었습니다. 블랙. 오늘은 좀 블랙 먼데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이고 증시가 역시나 좋지 못하네요. 코스닥이 한 1.8%, 코스피는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특히나 주말 사이에 쌓였던 뉴스가 쌓이고 쌓여서 월요일에 한꺼번에 증시에 반영되는 현상. 그래서 월요일에 좀 낙폭이 커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죠. 이은정님. 이번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얼마 전부터 블랙 옷만 입게 되네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이보미님. 올 블랙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자의 패션은 핑크가 아니라 블랙이 맞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시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인다는 거. 이것도 하나 꿀팁입니다. 증시 이야기할 때 6614님이 아까 보내주셨는데요. 블랙 먼데이. 원금을 만회하고 있었는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419님은 금요일에 매도하려다가 참았더니 욕심이 과했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타이밍을 누가 어떻게 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직접 폭격할 거라고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힘들었고요. 5226님 정답 블랙. 남편이 이 색깔로 염색하는 빈도가 늘어나네요.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거 좀 블랙과 관련된 좀 좋은 사연 없나요? 7371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산에서 분식점을 하시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분식집에서도 왜 그 짜장 떡볶이라고 하나요? 블랙 떡볶이 이런 거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마산에서도 분식점에서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1380원 가리키고 있네요. 1380원. 그리고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75.9달러, 76달러 오가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보다 한 2.8%에서 한 3% 정도 오른 그런 가격대 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란 문제가 핵심이죠. 두루두루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개미숙굴 시간입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빠르게 오르긴 올랐잖아요. 우리 증시가 3,000선도 가뿐히 넘어섰었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중동의 어떤 격화되는 이런 분쟁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이제 자릿수 바뀔 때 항상 좀 조정이 있습니다. 앞자리가 달라질 때. 그래서 1000포인트 넘을 때도 한 3번 정도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들 1989년, 1995년 그리고 또 2000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정말 뭐 5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역사상 최고치를 뚫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고 했던 기억이 있고 2000포인트만 하더라도 사실 박스피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의 또 만 10년 동안 2000포인트를 못 뚫어가지고 위에 안착을 못했죠. 계속 그 뚫는 과정을 거치다가 간신히 이제 2017년,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그걸 뚫고 이제 이번에 또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3000선 이제 뚫은 다음에 2200까지 빠졌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온 거니까 시장의 참가자들 특히 그 3000선 이상에서 매매가 많았거든요. 2021년 그 뭐 BBIG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 테마가 불을 뿜던 시절에.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와서 다행히 인터넷 테마는 좀 회복했습니다만 나머지 테마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번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바꿀 때 주도주들이 있는데 그 주도주들이 쭉 치고 나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주도주들이 이제 그 힘을 잃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가 좀 오르면 그때 못 팔았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건져야지 하고 이제 매물을 내놓는 그런 성향들을 좀 많이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릿수 바뀔 때마다 아하. 이게 별그 십진수의 그 자릿수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렇죠, 그런 숫자에 그렇죠. 불과한데도 네. 괜히 그 이제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들도 갑자기 상기하는 분도 나오고 여기서는 팔아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가 근데 1% 정도 하락하니까 2,990이거든요. 물론 이제 포인트로는 한 30포인트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근데 중동에 저렇게 큰 문제가 터진 것 치고 코스피는 1%밖에 안 하락한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또 선방한다고 볼 예, 수도 있는 거 학습 아닙니까? 효과가 있죠. 예. 가장 큰 학습 효과는 이제 2023년 10월 혹시 하마스 전쟁 기억나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명을 죽거나 납치했던 사건이 하마스 사건이고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사실상 하마스는 좀 몰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하마스는 좀 결이 다른데 네. 헤즈볼라가 이제 그 뒤에 삐삐 폭탄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첩보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놨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이스라엘 세력이자 또 친이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네. 이제 그 세력들을 몰락시킨 다음부터 이제 그 헤즈볼라가 사실상 거의 이제 수뇌부가 이 점조직의 특성상 수뇌부가 제거되면 하부 조직들이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누구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고 무기도 받았는데 또 돈도 받았는데 그게 아무 이야기도 좀 없는 상황이 되면 버려지게 되는 그게 이제 점조직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점조직을 반대로 밑에서 타고 올라가서 제거하려고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점조직인데 반대로 이제 지금 삐삐 사건을 통해서 수뇌부만 어떻게 보면 참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란을 향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됐고 이 공격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핵 협상 계속되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2015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미국 간의 역사적인 핵 협정이 맺어졌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깼거든요. 네. 그래서 악연이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째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묵은 사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최악의 사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 최악의 사건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그냥 유가가 좀 반등하는 선에서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전망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참 이란과의 갈등이 오래됐습니다. 핵 협상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2010년대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결국에는 이란에 대해서는 뭐 원화로 결제를 해서 사오는 그런 방향도 2010년대에 있었죠. 참 이스라엘 놓고 보면 하마스, 헤즈볼라 결국은 이란까지 참 치밀하게 오랫동안 또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게 제재를 받아서 실제로 원유를 판매하는 금액은 좀 낮기는 합니다만 그 원유 매장량, 생산량만 놓고 이란이 세계 3위 수준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뭐 매장량은 의미가 없는 제재를 많이 받아왔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는 베네수엘라. 사실은 그렇죠. 예, 오리노코 강 근처에 있는 그 저습지지대가 전부 그냥 땅만 파면 다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매장량보다는 얼마나 실제로 팔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예, 그래서 참고로 그 베네수엘라의 하루 그 원유 생산량이 단 90만 배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기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430만 배럴. 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냐보다는 얼마가 나라가 뭐 제대로 된 이제 거버넌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개발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재분배를 하고 또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매장량은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곧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급의 원유 생산 국가, 천연가스 생산 국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의 가장 끝부분에 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이 발견됐고 이미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 없어서 매장량이 얼마인지를 받쳐내지 못했던 거지. 심해로 그리고 더 나가서 셰일 옛날에는 기름 못 뽑아내던 셰일까지 네. 뽑아낸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이제 중동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의존 또는 중독은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도달했던 게
이번 사태에 국제유가가 저거밖에 안 오르는, 저는 사실 오늘 시작할 때 한 80불 이상 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안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60불 밑에 있었던 것 비하면 한 20% 오른 겁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3위의 매장량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는 한 7위 정도를 차지하는 이란이 이제 저 모양이 됐는데도 유가가 안 오른다라는 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금만 지나면 원유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황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유 수출을 만약에 줄이거나 중단하더라도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거야라고 보는 거고, 사실은 그 핵심은 이란이 갖다 파는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 그 자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점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일단 봉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호르무즈 해협의 해영 지리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맵을 통해서 보면 이란 쪽이 깊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너편이 오만인데 오만 쪽은 되게 얕고 아랍에미레이트랑 오만 쪽은 얕고 그래서 그 이제 이란 쪽 바다가 좀 깊기 때문에 거기가 수심이 한 100m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유조선들은 되게 크기 때문에 수심이 충분한 항행 수심이 있어야만 지나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봉쇄한다라는 건 글쎄요. 거기에다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 포대랑 그런 건 다 배치돼 있습니다. 미사일도 다 배치돼 있고요. 이제 다만 그게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번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기와 지금 숫자가 완전히 다르죠. 거의 이제 소진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사실 투사체 무기라는 게.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아음속 정도가 아닌 음속의 비슷한 속도가 아닌 시속 5,000km, 6,000km 되는 건 도저히 아이언돔 이런 걸로도 못 막잖아요.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방 이런 걸로 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 탄도미사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넘어섰다가 내려와서 꽂는 이런 형태니까 일종의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를 투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 네. 더 나가서 이란이 자체 생산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가 이번 이스라엘의 그 대규모 공격으로 많은 부분 파괴됐다. 여기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봉쇄를 계속 해온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란이 무제한에 가깝게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지나다니는 미국 배나 유조선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건 한정적인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제 그 상징적 사태가 터지는 순간 미국은 보복할 테니까. 가만 안 두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육상전은 지상전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게 그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형도를 오늘 좀 여러분들 다 위성지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상륙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군대를 밀고 가서 테헤란까지 가는데 대략 지금 우리나라에서 홍콩 가는 거리 가까이 굉장히 먼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북방으로 가면 갈수록 메르카도주 기법으로 이렇게 확장돼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쪽 말 그대로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일단 행군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카스피해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는 러시아 땅이니까 그쪽으로 러시아가 자기네 땅에 다른 나라 외국 군대가 와서 진격하는 걸 용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육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까지 합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신정국가 시스템으로 1979년부터 그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 독재자 또는 그 독재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요인이 없으니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억지로 무너뜨려봐야 제2의 이라크가 되는 우리 얼마 전까지 IS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경하고 더욱더 무서운 더욱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을 또 부추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복시킨다라는 건 또 하나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사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한 $76 정도라면 지난주 후반보다 한 3%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인 거죠. 예.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투자자들이 잠깐 해지용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가 좀 지속된다라면 딴 데서 내가 조금 약간 위험을 이렇게 회피하는 울타리를 지금 치는 게 어떨까? 선물 시장에서 지금 오늘 밤에 미국장 거래되기 전에 좀 이건 다 선도 거래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방어막을 치자. 그러면서 금이나 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반대로 또 위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 자산들 그런 최근에 또 좀 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페어 플레이라고 저희 부르는데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장 상황이 나와서 리스크가 뭐 10%로 높아진다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억 불이다 그러면 그중에 1, 2억 불만이라도 재빨리 해치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다가 대응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걸 더 늘리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시장 사태가 잘 풀리면 소수의 금액으로 재빨리 풀면서 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물의 기능이고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또 돈을 맡긴 수탁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 뭐 하냐. 그러니까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지금 힘드니까 또 지금 미국 휴장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날 시장 열리자마자 하락할 것 같은 거를 열리자마자 팔아봐야 손실만 확정하는 거고. 또 더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이 자기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은 그런 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금기시되는 거고 그 전에 선물로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그리고 매도가 힘들다면 상품, 커머디티를 매수를 선물 계좌를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3%밖에 안 올랐다. 이제 그걸 지난 주말에 거의 대부분의 운영하시는 분들은 출근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출근을 하신 분들이 결정을 내린 거죠. 주말에 출근해서 월요일에 어떻게 할지. 아니 그럼 뭐 일요일도 거래가 되니까요. 거기 이제 24시간씩 거래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들은 네. 장외 파생 시장이나 이런 시장들 또는 암호화폐 시장은 다 이게 가능하니까요. 네.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변동성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육상전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0%에 가까웠다면 지금 그래도 20-30%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지금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면 차라리 국제유가를 조금 더 사서 해지를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잠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10만 달러를 조금 하회했더라고요. 근데 코인 시장은 왜 하락을 하는 겁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해도 금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 ETF도 없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공부를 쭉 하면서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어떤 거랑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랑 코인 가격이 같이. 완전히 공격 앞으로. 예, 거의 0.9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흘 거래되면 9일은 같이 움직인다. 예, 이러면 거의 같은 자산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한국 코스피 코스닥, 네. 홍콩 항생 중국 본토 주식.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시장인데 약간 다른 섹터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또는 다른 곳에 상장된 정도에 불과하죠. 뭐 한국에 미국 상장돼 있는 주식 위탁 정서 ADR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제 왜 그러면 코인을 사는데 투자하냐 그러면 TQQQ라고 하는 해외 이제 3배짜리 미국 그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10%가 만약 나스닥에 오르면 이 상품은 30% 오르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3배로 떨어지는. 초고위험 상품인데 이거의 5배 정도를 움직이더라고요. 금액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아니요 변동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그 힘, 모멘텀이라고 저희도 부르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위험한 자산인 거죠.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인을 어떤 식으로 쓰냐하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증권사 갔더니 주식담보대출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코인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사는 거래가 아직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3배 레버리지도 시원치 않으면 나스닥 5배 효과가 있는 코인을 사라 막 이런 식으로요. 5배 더 되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걸 또 빚을 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몇 배로 몇 곱절로 떨어진다. 그래서 뭐 요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네. 이 관계가 또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투자하기 사실 그러면 또 되게 쉽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스닥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코인 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달 것처럼 때도 있죠. 그렇죠. 다르게 움직이면 이제 그때는 또 그 포지션 잡은 분들이 큰일 나는 쉽게 얘기해서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의 99%였다면 요새는 한 87, 8%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9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확실히 동조성은 약해져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것만 하면 돼라든가 뭐 돈이 봉사된다 같은 이야기 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한 번 반대로 움직이는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수익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요. 금값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금이 좀 하락을 하네요. 0.5% 정도 약보합이기는 한데 뭐 안전자산으로 확 몰려가는 그런 흐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 이 대화가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공포에 질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위험 자산만 빠지지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으니까 아유 그래도 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대호 기자님하고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뭐 이란이 이렇게 됐네요. 세계 7위 산유 국가가 이렇게 사실상 경제 봉쇄 당한 지도 벌써 몇십 년 여기에 더 나가 각종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들이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거밖에 안 올랐네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하도 너무 오래 노출돼 있다 보니 그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금사로 몰려가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3천선 조정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좀 있지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진다. 큰일 났다라고 도망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아까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염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중동산 원유가 많다는 거고 그 비중의 거의 80%를 중국이 사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봉쇄하는 순간 이란은 중국에게도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서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다. 아무도 이란을 안 도와준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다수설이죠. 네. 다수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위험하냐면 항상 우리는 그걸 가정을 하고 있는데 다수설이 이제 반대로 가는 순간 금융시장이 충격을 크게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수설이 몇 개 다 틀린 거 좀 몇 개만 하자면 가자 전쟁 시작되고 지금 거의 1년 반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저렇게 미사일 쏠 거라고 예측하신 분 한 분도 저는 못 봤거든요. 더 나가서 얼마 전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 쏘기 시작할 때 그 전날 미국 대통령이 그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사람들 철수해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주 뒤에 결정하겠다 그래놓고 바로 그렇죠.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다수설이라는 것은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 그게 너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저는 하도 다수설에게 피해를 흘렸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수설이라는 게 이미 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뜻이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뒤집어졌을 때 그만큼 시장에 서프라이즈 혹은 쇼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이 여기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권위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권력이라고요. 이란이 사실. 이란의 사실상 신정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분도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독재 국가나 신정 국가들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통제가 있겠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명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혼란은 필요 없고 민주주의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안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 이념, 마오주의 이념이 정말 옳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이란은 뭘까요? 외부에 맞서서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슬람의 원리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종교로 하나 되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하나 된 나라를 만드는 뭐 이런 걸로 국민들을 통제해 왔잖아요. 네. 그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차도르 시위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기차에서 쿠르드족 소녀가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서 참혹하게 살해당했던 그 사건들 수천 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아니 머리에 수건을 어떤 각도로 맸는가, 얼굴에 눈이 나왔는가, 코가 나왔는가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전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위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또 선거에서 강경파가 됐단 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 나라가 안에 내에 대안이 없거나 더 나가서 이 정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이런 것들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보복도 못한다. 이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결사항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란의 뭐라도 상황이고. 한번 상징적 사건이라도 한 번은 하고 발을 빼야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와 이건 진짜 체면이 걸려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로켓을 계속 날린다고는 합니다만 그럼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건드릴 거냐. 또 여기까지 이제 가면 테러 공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무튼 뭐 초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어떤 갈등 시나리오가 존재하니까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우리 증시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상대적으로 요즘에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의 수익은 좋은데 코스닥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코스피 3,000까지 갔다 온 그 시장의 상승을 다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빠질 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던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던 탓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16조 팔았고 17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던 셈이잖아요. 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거의 작년 가을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30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 정도로 팔면서 누가 이제 가장 타격을 받았냐면 대형주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야 뭐 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9월, 8월부터 누적해서 보면 한 30조 정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역대급 규모의 거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매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걸 받아줬냐면 국민연금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성 순매수가 한 12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또 매일 한 1,000억씩 해서 한 달에 거의 한 2조씩 산 달도 있고 그래서 10조 이상 받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요 매도 중에서 외국인 매도 중에서 이제 나머지가 되는 부분이 한 7, 8조 되는 부분들을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하는 우리 개인들이 받아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수급 구조가 짜여져 있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대규모 매도를 해놨던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숏 커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즉 숏이라는 것이 이제 매도 포지션이라는 걸 뜻하는데 이 매도 포지션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매도 포지션은 우리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이라는 걸 할 때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은 14%를 맞춰야 되는데 2024년 말 기준 10%여서 4%나 부족했기 때문에 사요.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 2%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1.5%만 지금 투자를 해놨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 주식시장이 막 바닥에서 한 25% 30%가 오르면서 2.5가 됐다. 자, 큰일 난 거죠. 이건. 그러니까 1%만큼 손실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메워야 되는 거죠. 여기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30조를 팔았으면
그 판 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메워야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을 올리면서 따라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좀 조금이라도 사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뭘 살까?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종목 말고는 살 게 없죠. 유동성도 없어요. 또 왜냐하면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 소형주 사면 상한가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급 때문에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런 외국인 자금들의 수입이 수급이 여의치 않다 보니 상대적인 부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수급적으로도 좀 공백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또 이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옛날보다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볼까요? 네, 뭐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신용융자 금액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0조 넘었습니다. 결국 이제 증시라는 게 결국 주식은 이제 수급이 좌우하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외국인 국민연금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왜 돈의 냄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번 장은 숏커버장. 아직 외국인에 의한 어떤 너무 매도를 많이 한 데 따르는 급하게 되돌리는 장이었지. 개인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에게 지금 대규모로 주식을 팔고 있는 세력은 네.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오히려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올 때 다 지금 개인이 계속 매도 쪽으로 잡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번 조정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뭐 3천 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외 여건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이제 개인 자금들이 아마 저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천 넘어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더 지속될 때 그때 이게 안도감을 느끼고 들어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 협상을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7월 8일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한미 간 합의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이 늘었고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은 1%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인 44.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중도 49.7%를 기록하며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가 현지 시각 22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본격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1.9%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방금 3,000선 회복을 좀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후반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이상 빠진 거는 맞습니다만 아까 낙폭이 뭐 한 30몇 포인트까지 달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개미숙굴 시간 이어갑니다. 홍 박사님, 그 국민연금 예전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 때 국민연금은 많이 비워놨던 국내 주식 비중을 또 채우기 위해서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물론 그때 잘했죠. 뭐 2,400, 500, 600 이때 많이 샀으니까 국민연금도 많이 벌었을 텐데요. 이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3,000선 올라오면은 이제는 주가 자체가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비중이 과거보다는 커졌을 것 아닙니까? 네. 실제로 3,000선 초반 정도 되면 아마 더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이 요새 최근에 매수가 잘 안 잡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러면 싸게 살 만큼은 다 사서 바구니를 다 채워놨다. 바구니를 다 채웠고 이제 즐기는 중이다.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지면 또 사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현재로서는 일단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굿딜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매매를 했고 이 최고의 매매를 한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건 언제 팔 것인가. 점진적으로 잘 팔아야 되겠죠. 네. 국민연금은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연말 목표가 한 14% 후반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10% 밑으로 내리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7%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금 1200조 넘어서서 아마 지금 6월 기준으로 추산을 대략 제가 해봐도 한 1300조 넘은 것 같거든요. 네. 1300조에 10%면 130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5% 정말 한다면 200조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우리 3000조밖에 안 되는데 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연못에 고래꼴이 되고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게 이게 그 살 때는 칭찬을 해주는데 2027년처럼 이제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21%까지 갔었거든요. 2017년에요? 아니요, 2021년에. 21년에? 예, 3,300포인트대. 아하. 그래서 그걸 파니까 청와대 청원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그냥 짐작입니다만 살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다면 살 때 적극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그러니까 목표 비중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팔겠다 그럴 때 국민연금 그때 쌀 때 사줘서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연금 매니저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을 텐데 무조건 사기만 하고 너는 팔면 안 돼. 우리 건 다 받아줘야 돼. 라는 그런 넓으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또 그때는 목소리가 2020년에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 결과 이제 국민연금이 3,300포인트에서 주식을 거기서 더 못 팔고 사실 그 목표 비중보다 한 50조 이상 더 주식을 들고 있다가 거기서 30% 폭락을 맞았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 손실 그걸로 인한 손실이 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5조 20조 이상.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1~2% 정도를 떨어뜨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이 내내 2년간 헤맬 때 국민연금이 안 샀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왜냐하면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어떻게 보면 묶인 상태에서 그냥 들고 있다가 손실을 본 거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작년 정도 말에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또 외국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파니까 그때부터 저가 매수에 나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례에서 보듯 저는 국민연금이 매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연금이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데 그동안 뭐 저평가됐던 자산들 사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또 빠지면 주가 대폭락하면 국민연금이 다시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뢰가 일단 우리는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사회문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신뢰라는 게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내가 일단 주식 들고 있을 때 네가 파는 건 싫어 라는 분위기가 너무 조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식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연금 팔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건 뭐 저도 개별 종목 매매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수용해서 기억나시죠? 국민연금 매도 중지 내렸던 그 의사결정 같은 거는 이제 4년 전 일인데 굉장히 제가 공학장에서 굉장히 저는 그 안 좋은 사례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여론이 또 아우성치고 하면 또 정책적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모르죠. 그런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 왜? 총선 3년 남았는데 근데 또 좀 이렇게 뭐랄까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홍준욱 대표님처럼 그렇게 또 냉정하게 못하는 게 그게 또 이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또 신경을 써야만 그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제가 정치권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00선 넘어서고 좀 시장이 안정되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에 많이 들어왔던 2020년, 21년 장세랑 최근하고는 뭐 주도주도 그렇고 장의 색채가 조금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당시에는 2차 전지 비롯해서 뭐 자동차,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 정말 게임. 많이 올랐었고 네. 게임 바이오, 뭐 BBIG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최근에는 거의 조방원 장세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조선방산 원전. 그리고 또 개별 주식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정 뭐 테마주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치의 계절이었으니까 정치 테마주도 많이 또 몰려가 있었고 좀 극단적으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쏠림도 심하고.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좀 큰데요. 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가 한 1,500만 명 이상까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2020년 코로나 때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계좌가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계좌. 예, 그러니까 활동성이 떨어진 계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예, 활동 계좌 아닌 것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잠수함 계좌라고. 그러니까 언제 물 밖에 나올 거라고 보유 종목이 오르락갈 거라고 믿으며 휴면 기다리는. 계좌들. 예, 사실상 휴면 계좌가 되는데 그런 계좌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프로 투자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때 대거 진입하셨던 주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삼성전자를 살려면 삼성증권에서 사나요? 이제 이런 질문은 네, 맞아요. 좀 많이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전 뭐 비슷한 버전들을 워낙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덜하다. 아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스마트죠. 스마트하고 특히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외국인 팔 때 그래도 저가 매수한 세력이 개인이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한 900만 명대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1,400만 명대로 훅 늘어났고 거의 50% 가까이. 근데 그 당시에 20년, 21년도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거의 원래 주가는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승장만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금리 인상기도 겪어보시고 하락장도 겪어보시면서 또 많이 또 단련이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자금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저가 매수를 하려면 결국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뭐 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때 있던 BBIG 테마에 비하면 사실 저는 조방원 테마가 훨씬 더 펀더멘탈상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 뭐 배터리는 막 실적을 내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었고 바이오 인터넷도 좀 애매모호한데 게임도 그렇고 뭔가 실적이 막 많이 나는 것보다는 꿈과 희망으로 많이 갔었던 그렇죠.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 집에서 뭐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스토리.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백신 계속 개발해야 돼. 치료제 나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그쪽으로만 쳐다봤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가는 동안에 배터리가 빠지겠어.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테마, 꿈과 희망을 가진 테마였다라면 사실 이제 그 꿈과 희망을 가진 테마의 가장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적 발표가 그렇죠. 뒷받침되지 못하는 시기에는 이제 또 수급까지 꼬이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건데 현재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넷 정도만 지금 간신히 이제 회복이 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네. 반대로 이 조방원 테마는 일단 제가 원전 쪽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보면 볼수록 정말 태양광이 무섭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테마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선이나 방위 그리고 그 조선과 방위 산업과 함께 항상 붙여져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테마가 저는 전력 기자재라고 보거든요. 네. 전선. 네. 와 이쪽은 정말 실적이 정말 잘 나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이번 있었던 그 스페인 대정전 사태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최근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여름 낮 시간에 전력 요금이 마이너스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태양광 발전이 많이 깔아놓은 게 많이 깔아놓으면서 너무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이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 결국 이제 보조금이 28년까지 지급되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친환경 관련돼 있는 발전 관련된 보조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의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0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더 써주는 데를 계속 개발을 해야만 ESS 그 이제 전력 저장 장치의 용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전력 생산 문제로 인한 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덕커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이랑 저녁에는 좀 높고요. 가격이 높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생긴 모양이 꼭 그 오리배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기준으로 해서 원전 발전 비용에 비해 한 4분의 1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해서 물론 이제 이게 미국의 그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노후화된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가 되고 있는 SMR 같은 이런 소형 원자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균등화 발전 그 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의 공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레벨인가.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친환경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 폐지가 원전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발전을 그쪽 성장을 부양해 나갈 거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뭐 솔직히 그때 BBIG보다는 현재 우리 조방원력 조방원력 테마가 훨씬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공부도 많이 필요한 테마들이다. 여기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꿈과 스토리, 뭐 내러티브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꿈만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안나님께서 그런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에서 선거에서 강경파가 승리했었나요? 개혁파가 승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제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좀 개혁파라고는 합니다만 종교 지도자는 하메네이는 조금 더 강경파라고 하죠.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최고 온도도 30도 넘는다고 하죠. 무더위. 뭐 아침부터도 덥고 그러던데요. 물놀이 중에 또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해서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서도 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꼭 물, 부채, 양산 같은 거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